정액형 보험의 대표적인 상품, 암보험. 요즘 엄청나게 광고 많이 하는 상품인데요. 암은 굉장히 두렵죠. 워낙 이게 중증 질환이고 또 이렇게 걸리게 되면 이제 병원비 문제도 문제지만 또 대부분 암에 걸리고 그러면 직장 다니다가도 대부분 그만둬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 상실 문제도 심각하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암에 굉장히 암보험 많이 가입하는데 이 보험은 실제 이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열심히도 광고로 많이 나오고 있는 보험입니다. 암에 걸리면 5천만 원을 줍니다. 5천만 원 괜찮죠. 물론 옛날에는 모든 암을 5천만 원 다 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갑상선암이나 뭐 전립선암, 유방암 이런 거는 이제 보험금을 뚝 떨어뜨려 가지고 혜택이 별로 없죠. 어찌됐든 암에 걸리면 5천만 원 준다라는 건데 그러면 5천만 원의 보험에 준다는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면 30세가 가입하면 남자는 월 10,000원 정도면 돼요. 월 10,000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0년마다 갱신하는 갱신형 암보험 상품의 예인데요. 30세가 가입하면 월 10,000원만 되면 10년 동안은 그 사이에 암에 걸리면 5천만 원 주는 거죠. 괜찮죠? 10년 동안 총 보험료로 단순하게 계산해도 월 10,000원이니까 1년에 12만 원, 10년이라 해봐야 120만 원. 그러니까 120만 원의 보험료를 내놓으면 그 사이에 10년 동안 암에 걸리면 그거의 50배인 5천만 원을 받는단 말이죠. 나쁘진 않죠. 그렇죠? 오, 좋아 보여요. 근데 이건 갱신형이기 때문에 10년 후에 갱신해야 돼요. 40세가 되면 이제 보험료가 이제 그땐 또 2배로 올라요. 2배 좀 넘게 2만 원. 2만 원 정도라 해도 아직 괜찮은 것 같아. 그래봐야 10년 동안 250만 원이면 되니까 250만 원 내고 또 10년 동안 혹시 모를 암에 걸리면 5천만 원 준다니까 나빠 보이지는 않죠. 근데 그래도 이제 또 50세가는 또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근데 50세가 되면 이제 5만 원으로 뛰어요. 이러면 이제 보험료가 이제 뭐 500만 원이 10년 동안 내야 될 게 또 넘어가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평생 적어도 80세까지는 이거를 암보험을 커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60세에 한 번 갱신을 해야 되고 또 70세에 또 한 번을 갱신을 해야 돼요. 그럼 과연 보험료가 얼마나 될까요? 예전에는 이제 자료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또 실버 암보험이라는 거를 이게 재작년부터 판매되고 있거든요. 그전에 이제 또 60세 이후에한테는 암보험을 또 안 팔았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거의 포화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제 60세 이후에 암보험을 실버 암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보험 많이 팔거든요. 근데 이때는 보니까 보장 내용이 1,000만 원이에요. 5천만 원에서 뚝 떨어뜨린 거죠. 5분의 1로 떨어뜨렸어요. 1,000만 원, 나머지도 더 이제 똑같은 비율로 떨어뜨렸죠. 근데 이제 61세에 가입하면 월 26,000원이래요. 근데 만일에 1,000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이라고 하면 보험료를 5를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60세가 되면 사실은 한 12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죠, 보험료가. 그리고 70세 한 번 또 갱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70세는 1,000만 원짜리가 4만 원이에요. 만일에 5천만 원짜리로 계산한다고 하면 20만 원이 넘어요, 한 달에. 20만 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험금을 다 계산해 봤어요. 보험료를 총 얼마나 내야 되냐? 30대는 총 10년 동안 120만 원, 40세가 되면 갱신해서 그 다음에는 260만 원, 600만 원, 1,500만 원, 70세가 되니까 이제 2,500만 원이 돼요. 다 합치니까 5,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 30세부터 80세까지 암에 걸리면 5천만 원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 30세에서 그러니까 79세까지겠죠? 79세까지 내야 될 총 보험료가 5,100만 원이에요. 5,100만 원. 여성은 좀 적어요. 3,300만 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러면 중요한 게 이제 암에 걸릴 평생 발생률 자료를 알고 있어야죠. 지금은 암 발생률이 평생 암 발생률이 이제 평균 수명까지니까 77세까지 38%의 남자는 그러니까 평균 수명까지 산다라고 하면 38% 정도 확률에서는 그러니까 10명 중 38명은 암에 걸리는 거죠. 여성은 84세까지 평균 수명인데 현재 평생 암 발생률은 33%예요. 물론 이제 79세까지이기 때문에 79세라고 하면 암 발생률이 40%가 넘어가요. 남성은. 근데 결국 뭐냐면 어찌됐든 반 이상은 암에 안 걸려요. 그렇죠? 80세까지 하더라도 반 이상은 암에 안 걸리는데 이 보험에 가입하면 30세부터 80세까지 유지를 하더라도
절반 이상은 5,100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한 푼도 못 돌려받죠. 그렇죠? 5,100만 원을 그냥 날리는 겁니다. 이제 그 돈은 이제 어찌됐든 이제 암에 걸린 사람들이 가져가겠죠. 그렇죠?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암에 걸려야죠. 암에 걸려야지 보험금을 타니까 손해는 안 보지 않습니까? 암에 걸려야 돼요. 손해 안 보려고 하면. 근데 암에 걸리는 건 좋은데 이것도 언제 걸리냐가 중요해요. 하필이면 재수없게 보세요. 70대 후반에 암에 걸려봐요. 그러면 지금까지 암보험료를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내고 그때 암 걸리면 5천만 원 받아요. 반 이상은 거의 60% 정도는 보험금을 통째로 5,100만 원 날리는 거고 나머지 암에 걸려도 하필이면 재수없게 늦게 걸리면 자기가 냈던 보험료 그냥 돌려받는 거죠. 그렇죠? 진짜 암보험으로 혜택을 보려고 하면 언제 걸려야 돼요? 이때 걸려야죠. 30대, 40대 때. 그래서 보험료로 100만 원, 200만 원만 내고 5천만 원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는 이제 손해 안 보고 그러는 건데 이게 암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 문제는 70대가 되면 암보험금만 5천만 원 준다라고 한 암보험료만 20만 원씩 월 20만 원이란 말이죠. 한 사람당. 이거 그러면 또 누가 이거 감당하겠습니까? 결국에는 넘어가는 와중에 갑자기 보험료 이렇게 뛰면 어휴 저 갱신 안 할래요라고 다 떨어져 나가요. 갱신하지 않거나 도중에 해약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 갱신형 암보험의 원리인데요. 이건 갱신형이죠. 갱신형 말고 또 있죠. 비갱신형 요즘에는 또 비갱신형을 무지하게 많이 팔거든요. 그 다음에 또 만기 환급형이 있어요. 나중에 보험 기간이 끝나면 보장 받을 때 보장 다 받고 또 암에 걸리면 암보험금도 받고 또 암에 안 걸리더라도 내보험료 다 돌려준다는 보험들이 만기 환급형 보험인데요. 근데 그런 보험보다는 그나마 이 보험이 좋습니다. 그나마 더 좋아요. 제가 막 그거를 간단하게 이제 설명한 게 있을 텐데 어쨌든 갱신형 암보험은요. 갱신형 같은 경우는 근데 왜 이렇게 올라가냐를 말씀드리면 암 발생률 때문에 그래요. 아까 의료비가 연령에 따라 이렇게 증가하는 거 보셨죠? 암은 더 심해요. 기울기 자체가. 암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거의 10대, 20대, 30대까지만 해도 거의 바닥이에요. 바닥에 있다가 40대가 돼야지 좀 올라가기 시작해서 60대, 70대 되면 확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갱신형 암보험은 30대에는 암 위험률이 워낙 작으니까 10,000원으로 충분한 거예요. 근데 40대가 되면 2배로 올라가고 암 발생률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갱신형 보험의 원리예요. 암 발생률 자료를 보면 국가 통계를 보면 20세 미만은 10만 명당 10명, 20명밖에 암에 안 걸려요. 10만 명당 10명, 20명이면 굉장히 적은 거예요. 1년에 태어난 애들이 지금 한 45만 명 태어나잖아요. 그 해당 연령대 45만 명이면 그때 이제 소아암 같은 경우에는 기껏해 한 50명 내외 정도로밖에 안 걸려요. 50명에서 100명 정도밖에 안 걸린다라는 거예요. 1년에. 얼마 안 되죠. 근데 어렸을 땐 거의 암에 안 걸리고 갑자기 올라가게 되는 거는 이것도 다 60세 이후에 올라가게 돼요. 이때 60세 이후에는 암 발생률이 10만 명당 1,000명, 심지어 3,000명 가까이 돼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암 발생률 이 그래프는 꼭 이해를 하고 계시면 아 이런 원리 때문에 갱신형 보험료가 올라가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입을 할 때 사실 제일 큰 게 사실 소아암이잖아요. 백혈병이나 소아 뇌암 같은 이게 제일 가장 크죠. 여전히 소아암 같은 경우에는 하필이면 진짜 치료도 잘 안 되고 후유증이 크게 남고 병원비도 무지하게 들어가는 암으로 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백혈병과 뇌암이 그렇거든요. 뭐 소아암 같은 경우는 항상 이게 뭐 지금은 이제 그런 뭐 사랑의 리퀘스트 이게 아마 작년인가 막 종방이 된 것 같던데 라디오나 이런 프로들 보면 여전히 이제 소아암으로 진짜 병원비 문제로 고통받는 이웃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거 들으면 이제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이제 자선이나 기부로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요. 소아암으로 들어가는 병원비 얼마 안 돼요. 소아암으로 지금 1년에 총 들어가는 진료비가 2,600억밖에 안 돼요. 2,600억. 이제 본인 부담 다 포함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대략 한 1,800억 정도 해주고 가계부담으로 법정 그 본인 부담이 800억 정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년에 800억만 돈 추가적으로 쏟으면 소아암 문제는 다 그냥 건강보험으로 다 의료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부모에게 책임을 넘기지 않고 800억밖에 안 들어요. 근데 800억이면 어떻게 뭐 많은 돈일 수도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굉장히 적은 돈이에요. 지금 건강보험이 얼마 흑자예요? 작년까지 무려 12조 8천억이 흑자예요.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그중에 단 1%라고만 하더라도 12조 중에 1%면 1,200억이거든요. 대략 한 0.6% 흑자 재정 있는 거에 0.6%만 쏟아부어도 소아암 같은 경우에는 100% 다 건강보험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 굉장히 작은 확률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엄청난 부모에게 의료 불안을 조성하게 되고 어린이 보험할 때 다 암에 대해서는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건 이제 어쨌든 갱신형의 원리, 암 발생률 때문이다. 그럼 비갱신형은 뭐죠? 비갱신형 보험료가 오르지 않죠. 비갱신형은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대신에 처음부터 높여놓고 받죠, 그렇죠? 비갱신형은 이제 이거를 평균 보험료로 해가지고 나중에 될 거를 미리 땡겨가지고 높게 책정을 하는 거예요. 그 원리에 불과하죠. 그래서 요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AI 거 비갱신형 암보험은 요거는 이제 5천만 원이 아니라 4천만 원 주는 건데 보시면 아까 30세 같은 경우는 갱신형은 10,000원이면 됐지만 여기 보험에서는 이제 거의 4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만 원을 80세까지 쭉 내는 거예요. 계속. 연령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게 되죠. 물론 이제 4천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30세 기준으로는 아까 5천만 원짜리는 총 5천만 원의 보험료였잖아요. 총 80세까지. 이건 비갱신형이니까 2,300만 원. 4천만 원인 거를 계산을 하더라도 조금 더 저렴한 건 사실이에요. 한 1,500만 원 정도는 총 내야 될 보험료 기준으로는 갱신형보다는 저렴하죠. 근데 저렴한 이유는 이게 저렴한 건 아니고 보험회사들은 미리 이제 많은 돈을 걷어들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죠. 보험 상품 보면 예정 이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회사들도 이거 가지고 뭐 주식에 투자한다든지 건물을 산다든지 국채나 회사채 이런 데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그걸로 이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미리 좀 할인해 주는 거에 불과하죠. 반면에 만일에 차라리 내가 가입한다라고 하면 나는 그냥 갱신형 가입하고 그 차익만큼은 차라리 저축해도 돼요. 똑같이 그 이율로 보험사가 해주는 이율만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좀 갱신하지 않는다고 장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걸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군요. 제가 아까 암은 굉장히 두려운 존재라고 그랬죠. 암은 두렵긴 한데 예를 들면 내가 80세에 암에 걸리는 거하고 지금 한참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40대 초반에서 암에 걸리는 거하고는 의미가 완전 다르죠. 지금 암에 걸리면 내가 직장도 더 유지하기 어렵고 병원비 부담도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가게가 푹싹 주저앉을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80세에 암에 걸린다라고 하면 사실은 가계 파탄 걱정은 이렇게 안 들겠죠. 병원비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원비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험이라고 하는 건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험의 원리는 위험 대비예요. 가장 큰 위험이라고 암이 갖고 있는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지금은 병원비 부담보다는 소득 상실 문제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때가 더 문제예요. 이때 커버하면 되는 거고 이때는 어차피 평균 수명이 이때 되면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죽게 돼. 어떤 병을 걸리든지 죽게 된단 말이죠. 지금 뭐 일부는 물론 80세 이후가 되더라도 암 치료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요즘에 건강 수준이 좀 높아져 가지고 지금은 80세 이후가 돼서 암에 걸리면 이게 뭐 초기든 그렇지 않든 대체적으로는 크게 치료를 권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80세에 지금 암에 걸려서 치료하든 치료하지 않아든 어찌됐든 암에 안 걸리더라도 기대 여명은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죠. 암 치료를 하더라도 어차피 기대 여명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가 않아요. 초기에 발견하든 늦게 발견하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80세 이후에는 병원에서 일부 병원에서 이제 물론 건강 수준 보고 아주 건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 80세도 거의 60세 같은 80세가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권하는데 대체적으로는 80세 이후에는 크게 권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암이라고 하는 걸렸을 때 의미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위험 대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때가 필요한 거지 이때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일 암보험에 가입한다라고 하면 저는 갱신형, 그래서 갱신형이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때 정도 커버해 준다라고 하면 10,000원, 20,000원 정도 커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혹시 뭐 그러다가 암에 걸리면 5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위험 대비 목적으로는 충분하겠죠. 그러다 60세 넘어가서 보험료 비싸면 이때야 뭐 이때는 이제 뭐 가계 파탄의 위험이나 뭐 소득 문제들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60세 이후에는 대체적으로 병원비 문제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굳이 이렇게 보험료를 이렇게 비싼 돈 내고 할 필요는 없겠죠. 아까 암보험 갱신형에서도 여기서 내야 될 총액은 얼마 안 됐잖아요. 총액이 이때 확 늘었잖아요. 5천만 원 중에서 내야 될 게 70세 이후에 2,500만 원이란 말이죠. 그때 반 이상을 내요. 왜냐하면 암 발생률이 이때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위험 대비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위험 대비의 핵심은 사실 이때입니다. 이때. 실손보험도 대체적으로 마찬가지고 암보험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종신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갱신정 그랬고 이건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그 얘기도 좀 추가적으로 어찌됐든 이제 비갱신형의 문제들은 그런 거예요. 이게 보험하고 계약하면 당신 나중에 보험금 4천만 원 줄게 이런 건데 대체적으로 암에 걸리는 거는 나중에 걸린단 말이죠. 확률적으로 보면 어쨌든 암에 걸려도 대부분은 30세가 가입하면 대부분 뭐 적어도 30년 후에 아니면 40년, 50년 후에 암에 걸려요. 근데 이거를 미리 그때 나중에 암에 걸리면 4천만 원 줄게라고 했을 때 40년, 50년 후의 돈의 가치도 사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의 4천만 원하고 40년, 50년 후에 4천만 원의 돈의 가치라고 하는 거를 좀 따져볼 필요 있다라고 하면 글쎄요, 저는 만기환급형 같은 경우에 혹시 만기환급형 가입하신 분이 있어요? 나중에 낸보험 돌려준다라고 하는 건데 보험금이 비싸죠. 만기환급형은 왜 만기환급형이냐면 보장이 높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수 보장형 앞에는 갱신형이나 비갱신형은 순수 보장형 상품이거든요. 보험료를 나중에 이제 암에 안 걸리면 만기 때는 내가 돌려받는 건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순수 보장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때로는 보험료가 되게 아깝게 느껴져요. 아깝게. 그래서 이제 만기 환급형 보험으로 많이 가입하는데 만기 환급형은 어쨌든 원금 자체가 회복되는 거니까 종료되면 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만기 환급형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두 개의 보험을 합쳐서 가입하는 거예요. 순수 보장형 보험하고요. 저축보험 아시죠? 저축보험을 두 개를 합친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만기 환급형 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순수 보장형으로 설계된 그 보험료 그대로 있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저축보험을 따로 또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책정해서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확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저축성 보험료를 따로 둔 거 가지고 나중에 돈을 조금 예정 이율만큼 불려가지고 만기 시에 돌려주는 거예요. 순수 보장형으로 책정된 보험료는 어차피 그건 소멸성인 거죠. 그건 어차피 소멸되는 거예요. 근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만기 환급형을 가입시키면 굉장히 좋아요. 보험료 단가가 확 올라가게 되거든요. 갱신형보다는 일반적으로 비갱신형을 더 좋다라고 얘기하죠. 보험료가 안 오른다는 걸 근거로. 또 비갱신형보다 만기 환급형을 더 유도해요. 보험료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거는 AI 거의 만기 환급형 인터넷 홈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는 걸 그대로 해놨는데요. 이게 이제 순수 보장형이에요. 요거는 이제 한 20년만 되면 80세까지 보장해주는 암보험이긴 한데 이때 보면 예를 들어서 40세라고 하면 순수 보장형으로는 75,000원이면 되는데 만기 환급형이면 10만 원으로 25,000원이 100% 만기 환급형이라고 하면 2배로 보험료가 더 뛰었죠. 그 차익이 저축보험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이 14만 원 중에서 순수 보장형 보험료는 그대로 빠져나가고 그건 소멸성이고 나머지 차익을 계속 돈을 불려가지고 나중에
낸 보험료만큼 만들어서 돌려주는 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보험료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예를 들면 50세라고 따지면 순수 보장형으로 이 보험에 가입하면 월 10만 원인데요. 만기 환급형으로 보험료를 가입하면 월 36만 원이 뛰어요. 보험회사 있는 거 그대로 홈페이지 따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기 환급형은 보험료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만기 환급형은 그냥 별거 아니에요. 이게 마치 좋아 보이죠? 착시 효과예요. 이건 순수 보장형의 저축보험료를 합친 상품이라는 거죠. 이걸 개별적으로 차라리 들 바에는 개별적으로. 물론 저축보험보다는 그냥 은행에 저축하는 예적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기 환급형은 보험료 단가가 너무 비싸니까 유지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다 해약해요. 그러니까 저축보험의 특성이 어떤 저축보험, 개인연금이든 일반 저축보험이든 이런 만기 환급형이든 간에 저축보험의 해지율은요, 3년 지나면 거의 절반 가까이 해약해요. 보험료가 너무 비싸거든.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내다보면 도중에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애가 커서 사교육비가 갑자기 확 들어갈 수도 있고, 갑자기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병원에 걸려가지고 병원비 몇백만 원 나왔다고 그러고, 그럼 뭐 어디서 그걸 감당합니까? 보험을 해약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보험 보면 만기 환급형은 언제 돌려받냐면 80세에 돌려받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세에 가입하면 80세에 돌려받는 거예요. 원금을 80세, 50년 후에 돌려받는 거죠. 50세에 가입하더라도 30년 후에 돌려받는 거예요. 이건 저축보험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저축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80세 돼가지고 받을 목적으로 지금 저축을 하겠습니까? 이 무슨 의미가 있죠? 내가 나중에 80세에 만기돼서 돌려받는 저축보험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의미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차라리 그냥 순수 보장형 가입하는 게 낫고요. 만기 환급형은 전형적인 그냥 단순한 착시 효과예요. 보장이 좀 높아 보이죠. 제가 뒤에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원리를 설명을 해드리면 순수 보장형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급률이 굉장히 만기 환급형이 높아 보이는 게 착시 효과라는 이유가 그러니까 보험사 입장에서 제가 보험을 설계를 해요. 근데 당신이 100원을 내면 순수 보장형으로 나중에 암에 걸리면 이제 확률적으로 50원이 지급되게 만들어요. 그럼 확률적으로는 한 50%가 가입자에게 돌아가거든요. 지급률이 50%예요. 이렇게 만들면 조금 보장률이 낮은 것 같아. 그래서 보험회사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기에 저축보험료를 끼워 넣어요. 당신이 100원을 더 내면 기존의 순수 보장형 100원에다가 저축보험료로 100원을 더 내면 이 100원은 나중에 고스란히 돌려준다라고 설계를 해요. 그러면 200원을 내고 나중에 돌려받을 때는 확률적으로 150원을 돌려받잖아요. 지급률이 75%죠. 순수 보장형일 때는 지급률이 50%밖에 반밖에 안 돌아오는데 만기 환급형, 저축성을 끼워 넣는 순간 지급률이 확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것만 계산하면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러니까. 아니 가입 기간 동안에 암에 걸리면 보험금 다 받고 암에 안 걸려도 낸 돈 다 돌려받는다고? 난 손해를 안 보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전형적인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시 효과라는 거를 알고 계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축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축보험으로도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요. 보험회사한테 저축을 하게 되면 이율이 훨씬 세죠. 그렇죠. 일반 은행에 예적금 하는 것보다 항상 1%가 높아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도 이제 정부 자료 그대로 금융위원회 자료, 금융감독원의 자료인데요. 저축보험은 이율이 5%래요. 근데 이때 당시에 예적금은 4%였어요. 지금은 더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예적금이 한 2.5%까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축성 보험은 지금 보험회사들 보면 한 3.5% 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그래도 항상 높아. 야, 저축을 해도 저축보험이 훨씬 이율이 높네? 나중에 내가 그럼 돈을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네 생각하면서 보험회사한테 저축보험을 굉장히 많이 가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대부분 착각이에요. 보면 저축보험은 문제는 3년 지나면 절반이 해약해 또. 근데 중도에 해약하잖아요. 은행에 예적금을 하게 되면 중도에 해약하더라도 이자가 좀 깎여서 그렇지 원금은 보장이 되죠. 원금은 절대 안 날아가요. 예적금은. 근데 보험회사한테 넣으면 원금이 날아가요. 원금이.
이때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저축성 보험 가입할 때 조심하라고 금융감독원에서 냈던 자료를 그대로 따온 거거든요. 뭐라고 그랬냐면 첫 해에 했다가 도중에 해약을 하게 되면 66%밖에 돌려받지 못해요. 보험 상품은, 저축보험은. 근데 은행에다 넣으면 100% 원금 보장이 돼요라는 거예요. 그리고 5년이 지나야지 원금이 겨우 유지돼요. 저축보험은. 근데 저축보험은 20년을 넣으면 은행에 넣은 것보단 나아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율이 떨어져서 지금 더 떨어져서요. 지금 보험회사 자료를 보면 저축보험 상품을 보면은요. 10년이 지나야지 원금이 유지됩니다. 저축보험은 지금은 내가 낸 거를 원금을 받으려고 하면 10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축보험도 10년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요. 대부분 그 전에 해약을 한단 말이죠. 확률적으로. 그럼 원금이 날아가요. 희한하죠. 이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보험하고 적금하고 같이 저축기 붙어 있어도 저축 기능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보험의 특징이 뭐죠? 사업비를 뗍니다. 사업비. 그러니까 뭐냐면 저축성 보험에서 공시율 5%라고 하는 거는요. 낸 원금에 대한 5%가 아니에요. 이자가. 이율이. 여기에는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의 사업비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10%입니다. 사업비가. 원금에서 10%를 사업비로 떼요. 10%를 떼고 나머지에 대해서 이율을 주겠다는 거. 5%.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율이 높은 거지 이거는 원금에 대한 5%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보험회사들은 이런 상품을 홍보를 할 때 마치 원금에 대한 이자인 것처럼 계산을 해가지고 견적 내오거든요. 그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 이율이 낮은 게 은행은 이제 원금에서 돈을 굴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자에서 수수료를 떼가는 방식이에요. 은행은. 근데 보험회사는 사전에 사업비를 떼요. 나머지에 대해서 이율을 주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안보험에서 30세 같은 경우 갱신형 10,000원이라고 그랬죠. 그 10,000원 중에서 사업비가 들어 있습니다. 안보험의 사업비는 기본적으로 30%를 사업비로 떼요. 30%를. 종신보험은 거의 한 15%에서 20%를 사업비로 떼요. 저축보험은 사업비가 10%, 20, 30 이렇게 그냥 계산하시면 될 거예요. 거의 맞을 겁니다, 아마. 근데 문제는 아니 그래 사업비가 10%라고 하더라도 1년 후에 해약을 하면 그래도 90%는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90%도 안 돌려주고 60%대밖에 안 돌려준단 말이죠. 이게 또 아주 복잡한 비밀이 있어요. 중도에 해약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험회사들은 그러면 계약을 하는 거는 만기까지 이건 당신이 분할 납부하겠다라고 계약을 한 거예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즉 뭐냐면 그러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만기 동안에 가입 기간 동안에 내야 될 보험료 중에서 보험회사는 사업비로 책정을 해놨는데 도중에 해약을 해버리면 사업비를 못 가져가잖아요. 예정돼 있는 사업비를. 그래서 원금에서 나중에 걷어가야 될 사업비를 또 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손해를 안 보죠. 그래서 이제 이 환급률이 저축보험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떼는 이유가 앞으로 내야 될 사업비를 다 차감하고 주기 때문에 이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보험이든지 그래요. 이건 저축보험이니까 이 정도지. 다른 순수 보장형의 안보험은 환급률이 해약할 때 아무리 높아봐야 20%, 30%를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원리들.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해는 하시겠죠. 사업비 때문에 그런 거고 중도 해약하면 나중에 받을 사업비도 미리 다 뗀다.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손해를 안 봐요. 가입자가 중도 해약하더라도 그런 문제들은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많이 좀 지연돼서 그래서 이제 이런 예들을 보면 이게 아주 심플한 가장 전형적인 예입니다. 보험의 가장 전형적인 예고요. 근데 이제 이것만 아시면 대부분의 보험은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막 이렇게 보험 상품 약관이나 특약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얘는 이게 라이나나 AIA 외국계 보험회사는 아주 심플하게 보험을 설계를 하는데 국내 이제 굴지의 보험회사들 삼성, 현대, 뭐 LIG 이런 상품들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특히 이제 뭐 통합형으로 뭐 변액 유니버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복잡하게 설계를 해놔서 그렇지 기본 원리는 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거를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그렇게 해놨던 거에 불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설명해줬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좀 더 정리를 좀 해서 아까 제가 민간보험 대부분 해약한다고 그랬죠. 이건 통계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자료는 보험회사에서 연구한 자료입니다. 자체 조사한 거에 의하면 어떤 보험이든지 5년이 지나면 유지율이, 남아있는 율이 기껏해야 50%, 어떤 경우에는 30%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 해약되는 거예요. 5년 지나면 반이 해약합니다. 5년 지나서 반이 해약하면 만기까지는 얼마가 남아있겠습니까? 확률적으로는 30% 정도밖에 안 남아요. 한 70%는 도중에 다 해약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해약하면 손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장도 못 받고 해약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핵심 지속 가능성이 없고. 해약하는 이유도 뭐 제대로 연구는 안 돼 있지만 대부분 이렇대요. 생활 자금이 부족하거나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돼서 해약을 한다라는 거고요. 또 이제 혜택 문제도 보시면 내가 낸 보험료가 과연 나한테 어느 정도까지 확률적으로 돌아올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2012년 데이터입니다. 2010년 데이터입니다. 시간을 지금 날짜를 못 썼는데, 이게 이때 생명보험사가 이제 그 보장성 보험료를 총 62조를 걷었어요. 저축보험료 빼고, 저축보험 빼고 62조를 그해 1년 동안에 걷어서, 그러면 1년 동안 걷었으면 1년 동안 지출된 게 있잖아요. 지출 내역을 봤어요. 보험금으로 32조가 지출이 됐어요. 그리고 14조 정도를 사업비로 떼갔어요. 굉장히 사업비 비중이 높죠.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4조 정도는 이후에 이제 지급할 걸로 적립했고, 이익을 이렇게 가져갔고, 근데 32조 정도가, 절반 정도가 지급됐는데, 지급된 내역을 봤더니 32조 중에서 16조가 해약, 효력 상실로 지급된 거예요. 도중에 이제 중도에 해약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거의 절반이 사실은 해약금으로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보험 가입 목적에 맞게는 겨우 한 15조, 16조 정도만 보험 가입의 목적에 맞게 지급된 거예요. 거의 사업비하고 맞먹는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이게 현황 자체가 이랬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요. 또 이제 손해보험사 손익계산서를 보더라도, 손해보험사는 여기서 그래서 생명보험사 지급률은 보통 한 50%에서 60% 사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제 손해보험사 자료를 보면 자기네들은 우린 지급률이 80%라고 그래요. 80% 정도면 사실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보험회사가 20%만 가져가고 80%는 다 지급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건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손해보험사는 괜찮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보험회사 자료를 잘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또 함정이 있더라고요. 아까 그랬죠. 보험에 저축성 보험이 있단 말이죠. 저축성 보험료를 빼고 계산했더니, 그러니까 사업비하고 위험보험료로만 계산했더니 손해율, 보험회사 입장에는 손해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급률이 50%가 안 돼요. 실제로는. 근데 이제 저축성 보험 손해율은 다 100%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예를 들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100원을 거두면 50원 정도 지급하게 만들어 놓고, 근데 이러면 너무 낮아. 욕먹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저축보험료를 끼워 넣는단 말이죠. 100원을 더 내면 100원 나중에 고스란히 돌려줄게. 이렇게 가지고 하면 지급률이 75%로 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급률이 높다라고 해서 그 보험회사의 상품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축보험료를 얼마나 넣냐에 따라서 지급률 100%도 넘길 수가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착시 효과가 있다는 것을 꼭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보험을 이해하는, 사보험을 이해하는 키 중에 하나는 항상 사업비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저축보험은 10%, 그 다음에 종신보험 20%, 암보험 30%, 일부 CI보험은 40%까지 사업비를 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쨌든 민간의료보험에 얼마 정도를 가입하고 있냐. 여기 계신 분은 어느 정도는 꽤 많이 누고 있을까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예전에 물어봤더니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내시는 분들도 사실 계시더라고요. 정의당 당원이신데도 그렇게까지 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통계적으로도 보면은요, 이건 이제 민간 의료보험으로만, 이제 건강보험이 보장이 낮으니까 건강보험으로만 가입하는 걸로 봤더니 계속 밀려져 있네요. 2008년도에 평균적으로 가구당 20만 원 정도를 월 보험료로 내고 계세요. 가구당 20만 원. 근데 이게 소득 수준에 따라서 급격하게 차이가 나요.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 소득자들은 보험에 겨우 한 개, 두 개밖에 가입 못하고 있죠. 근데 이제 연 4천만 원, 5천만 원 이상의 중산층 같은 경우에는요, 민간의료보험료 30만 원, 40만 원 기본으로 내고 계세요. 평균이에요, 평균. 이보다 훨씬 더 내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이제 거의 가입 않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30만 원, 40만 원씩 내고 있단 말이죠. 보시면 왜 30만 원, 40만 원까지 내야 되냐? 가구당이요, 5개, 6개씩 가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보험으로 대비하려고 하니까 사보험은 다 개별로 가입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나 안보험, 와이프 안보험, 나 실손보험, 와이프 실손보험, 이건 4개고, 애 둘 키우면 어린이보험 각각 하나씩, 기본 6개가 들어가는 거죠. 이 6개 가입하면 4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 하나당 66, 36, 6만 원, 7만 원씩 정도 지금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한번 이렇게 많이 내고 있는 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에 이거를 사실 건강보험이 보장이 확대돼서 해준다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많이 보험료를 낼 필요는 사실 없겠죠. 그렇죠? 지출이 이제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가계 소득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니까 민간의료보험료가 전체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가구당 20만 원 계산하면 이건 2인 이상 가구 연구하니까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에 2인 이상 가구 한 1,400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1,400만 가구가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낸다라고 단순 계산해 보면 그냥 33조 나와요. 2008년도 데이터니까 지금은 거의 한 40조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33조라고 하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이때 28조였습니다. 건강보험 재정보다 더 많이 지출을, 사보험으로 오히려 더 많이 지출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민간의료보험 일종의 밑빠진 독이 물붓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많이 가입을 해도 의료 불안 자체가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민간의료보험은 주로 누가 가입하고 있냐면 30대, 40대 젊은 층이 다 가입하고 있어요. 근데 의료비는 60대, 70대, 80대에서 주로 지출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 60세 이후에는 거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0대, 40대는 해결이 되죠. 30대, 40대에는 아무 걱정 없어요. 이때는. 근데 공백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계 지출로 따지면 의료 불안 때문에 우리 가족, 온 가족, 와이프랑 나랑 자식들 다 가입해놨는데 진짜 의료비 빵꾸는 어디서 나냐면 부모님에서 난단 말이죠.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갑자기 야 암에 걸렸댄다 한다, 뭐 쓰러지셨단다 이래가지고 몇백만 원의 병원비가 나오는 문제. 그러니까 이중적인 부담이에요. 보험료대로 보험료는 다 나가고 또 의료비 지출할 것도 다 지출해요. 이 의료비는 우리 부모님들이 주로 지출을 하기 때문에 발생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실 민간의료보험에 아무리 쏟아부어봐야 의료 공백, 의료 불안 자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기업복지 차원에서 단체 실손, 실손보험 주로 개인별로 판매되는 거지만 좋은 회사, 좋은 직장에 다니면 기업에서 단체 실손보험으로 가입시켜줍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예로 가족 다 가입시켜주더라고요. 회사에서 다 해주기도 하거든요. 좀 좋은 직장 다니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자체가 갖고 있는 좀 문제들이 있어요. 지금 실손보험 가입자가 한 3천만 명 중에서 이 단체 실손, 기업복지로 지금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한 500만 명 정도가 지금 기업이 해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중에 한 140만 명 정도는 공무원, 교직원 다 가입하고 있어요. 단체 실손으로.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안정된 직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기업에서 다 해주죠. 그러니까 이런 좀 양극화 문제도 심각하다는 것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주로 500만 명은 전체 노동자 한 1,700만 명, 1,800만 명이라고 하면 상위 한 25% 정도에 해당되는 이분들은 소득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죠. 연소득도 5천 이상 정도 될 거고 그러니까 소득이 높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낮더라도 소득이 있으니까 웬만큼 커버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의료 장벽도 그렇게 상대적으로 낮죠. 반면에 이제 노동 하위 계층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무직, 영세 자영업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용도 불안하고 소득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다 보니까 장벽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높죠. 기업복지는 소득이 많은데 안정되고 소득이 많은데 기업복지도 잘 돼 있어.
보험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불안정하고 더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사보험은 그 반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또 이분들은 또 이걸로도 부족하니까 불안하니까 또 사보험으로 또 월 아까 30만 원, 40만 원씩 또 가입하고 있어. 층층이 다 가입하고 있죠. 하지만 노동하위계층은 여전히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그러니까 사보험 자체가 더더욱 양극화를 좀 더 유발하는 이런 측면들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쪽은 필요한 만큼 의료용 충분히 가능하겠죠. 과잉진료도 많이 하고. 반면에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더 큰 문제들이 미충족으로 서비스고 광범하게 양산이 되는 문제들이 있는 거죠. 민간의료 보험은 전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보험은 위험 대비 효과, 위험 분산이라고 하는데, 위험 분산 효과는 어떤 보험이든 다 갖고 있지만 민간의료 보험은 상대적으로 이제 대신 소득 재분배 효과, 이게 보험에서 우리가 사회보장제도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굉장히 또 부수적인 기능 중에 한 가지인데요. 민간보험은 적게 내면 이제 보장도 적죠. 많이 내면 좀 많지만, 하지만 이제 사업비가 빠져나가죠. 근데 건강보험료는 보험료 내는 방식이 이제 소득에 따라서 내죠. 그러니까 소득이 적으면 적게 내고 많으면 좀 많게 내지만 낸 것보단 더 돌려받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건강보험료는 사업주가 절반을 대주고 국고지원료도 20% 내주기 때문에 건강보험 전체 재정에서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로 내는 비중은 55%, 한 절반 정도만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로 내고요. 나머지는 사업주와 국고지원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저소득층은 이게 건강보험 구조에서는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적게 내는 것에 비해서 혜택은 좀 더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보통 있죠. 그건 이제 통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가 내는 것 대비 받는 혜택이 더 커요. 지역 가입자도 내는 것 대비 받는 혜택은 직장 가입자하고 항상 비슷합니다. 이거 맞춰놔야 돼요. 이거 깨지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건강보험료 부가체계라고 계속 문제되고 있는 거 좀 아실 거예요. 그거 이따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얘기했던 실제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더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더 많이 실제 보험이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사보험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거부하게 되죠. 건강보험은 질병이 있다라고 해서 가입을 거부시키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의무 당연 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대표적으로 노후실손의료보험이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보험은 당신이 병이 있어도 가입해줘요 라고 하는 보험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도 괜찮아요, 가입시켜줘요. 그런 보험이 좋은 보험은 아닙니다. 보험회사가 공짜로 가입시켜주겠습니까? 당연히 단서를 달죠. 그러니까 보험료를 대표로 할증시키거나, 민간의료보험에서는 보험료 할증 방식보다는 주로 이제 부담보 조치나 가입 거부를 시켜버리죠. 보험료 할증은 대표적으로 종신보험 가입할 때 비만이면 뚱뚱하지 않습니까? 보험료 올라가죠. 담배 피고 있다고 그러면, 흡연자다 그러면 종신보험료 올라갑니다. 더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민간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담보 조치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위궤양으로 이게 한번 치료받은 적이 있어요라고 그러면, 그래요? 가입은 가능하세요. 단 위에 생기는 질환에 대해서는 보장을 안 해줍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는 위궤양이 있었으니까 위궤양이 재발했을 때 이것만 혜택을 못 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위에 생기는 모든 병에 대해서도 부담보 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예를 들면 암이 생겼다거나 이래도 이거는 위 자체가 통째로 부담보 조치로 돼버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혈압이 있어서 가입을 해주더라도 고혈압과 관련된, 심지어 어떤 보험은 고혈압과 관련된 합병증까지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보험은 보험료대로 낼 거 다 내고 나중에 혜택 받으려고 하면 부담보 조치로 혜택을 못 받는 문제들이 발생돼요. 이게 유독 우리나라만 거의 이래요. 심지어 미국조차도요, 이게 질병이 있다고 부담보 조치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가입하겠다라고 하면 기왕력이 있더라도 가입 다 시켜야 되고요. 또 가입하고 나서는 보험금 다 지급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마치 당연한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나라는 별 몇 개 나라가 없어요. 다 의무적으로 가입을 거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 차이들이 좀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결국에는 사보험이 갖고 있는 한계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 핵심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 보험료 부담이라는 거, 노후에 핵심적으로 문제가 된다. 젊었을 때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해요.
이쪽은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필요하죠. 근데 이제 지속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당장은 해결할 수 있을지언정 내가 나중에 노후에 정말 의료비 지출이 많을 때는 그때는 이제 무방비 상태로 된다. 그거는 사보험으로는 대비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남는 건 뭐가 있습니까? 건강보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건강보험을 강화시켜야 되는 겁니다.